안녕하세요. 대한입원의학회와 비욘디가 함께 준비한 방송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오늘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까? 항암 치료 부작용이라는데 이대로 계속 치료해도 괜찮을까? 또 이런 불안함 속에서 환자의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입원의학회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특히 암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병동의 파수꾼들을 모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입원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계신 두 분이시죠. 서울 아산병원 정지수 교수님, 그리고 은평성모병원 황세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황세원 교수님부터 저희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입원의학과 황세원입니다. 저는 종양내과 입원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지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내과 정지수입니다. 저는 혈액내과에서 입원 환자분들 진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모시고 저희 입원한 암 환자 왜 갑자기 위중해질까? 또 여기서 입원 전담 전문의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혈액종양 환자분들만 전담해서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내과보다는 조금 더 긴박하고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 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선 검사와 시술이 많고 항암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혈액제제와 같이 중요한 약제 투여들이 많다 보니 병동은 긴박함 속에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과 중간중간에 검사 결과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환자분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또는 고열이 나거나 그 외에 의식이 갑자기 흐려지시는 경우들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셔서요. 제가 뭐 덧붙일 말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종양혈액내과 통합된 형태의 병동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로 5년간 일을 했었고, 지금 서울 아산병원 혈액내과에서 2년째 입원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전 병원에서도 혈액암 환자분들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포함된 암 환자분들을 보기는 했지만, 지금 온전히 혈액내과 환자분들을 보고 있다 보니 특히 감염으로 인한 응급 상황, 갑작스러운 악화의 경우는 확실히 혈액내과 환자분들이 좀 더 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항암 치료 위해서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응급하지는 않고, 더구나 상황이 뭐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좀 더 나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미리 해두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상하는 병동에서 막 심폐소생술이 응급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정도의 응급 상황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입원하신 분들께서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미 외래에서 봤던 의사도 있는데 입원 전담 전문의는 또 나를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를까 하는 점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시나요? 네. 이제 보통 원래 대학병원에서 그동안 일반 주치의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제 환자를 보시던 내과 전공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 또 외래 교수님이라고 하면 원래 담당하시던 주치의 교수님일 것입니다. 혈액종양내과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중병이고 또 완치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적 진료가 필요하고, 완치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군의 특성상 환자분들이 주치의에 대한 어떤 충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본딩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황세영 교수님도 그렇듯이 주치의 교수님과 저희 입원 전담 전문의가 환자를 공동으로 보는 형태의 진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치의 교수님들은 이제 다들 이제는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아세요. 근데 외래 진료, 연구, 병원 행정일, 교육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더라도 실시간으로 그걸 개입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입원 환자라고 하면은
그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전인적 치료라고 하는 환자의 기저질환 관리부터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그런 모든 생리적인 문제까지도 일일이 개입을 하기는 또 역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담 전문의는 환자와 또 병동 간호사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또 소통 횟수가 뭐 비교할 수 없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치 이 선생님들하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관점의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병동에서 근무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전문이라는 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동에서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오늘따라 어떤 분이 유독 진통제를 많이 맞는지 또는 어떤 분이 오늘따라 열이 안 떨어지는지 이제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환자분의 상태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대처 속도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종양내과 교수님께 연락하고 답변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거 없이 바로 저희가 응급처치가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상태를 안정화시킨 이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해서 다시 종양내과 교수님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내가 힘들 때 물어볼 곳이 있다는 지지처가 있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또 특히 고령 암 환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기저질환도 조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저질환과 암 치료를 함께 다루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입원 전담 전문의가 조율자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나요? 네, 우선 고령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이 흔하고요. 그러면서 복용하고 있는 약제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것을 같은 계열로 중복해서 복용하고 계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선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주로 환자분이 현재 드시고 있는 약제, 정리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어떤 혈당, 혈압 조절, 그리고 암성 통증 관리, 그리고 항암제 부작용 관리, 탁과 협진 의뢰, 영양제 선택, 적절한 항생제 선택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환자분을 좀 더 촘촘하게 보게 되고요. 이제 종양내과 교수님들은 환자분의 항암제의 선택 그리고 투여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진료하게 됩니다. 네. 황세영 교수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인데 환자분들 고령 환자분들이 많고 또 다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용 약제에 대한 정리도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입원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탁과 그리고 타 부서하고 협의 진료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도 저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좀 더 환자의 상태의 미세한 변화라든지 즉각적인 변화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한 협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진 시점 자체도 훨씬 더 빨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혈압이나 혈당이 원래 안정적이시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동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계속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조절해드리는 거에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특별하게 암 환자 병동에서 또 환자분들 보고해 주신 입원 전담 전문의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실제 환자와 또 보호자들이 병동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시청자분들 답변, 질문들, 또 입원 전담 전문의는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남겨주신 댓글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이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식사하셨는데 왜 오늘 갑자기 혈압이 좀 떨어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음, 제가 할까요? 네. 그런 질문은 정말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환자분 또는 가까이서 보시던 보호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여의치 그 상황이 안 돼서 간병을 바로 하고 계시지는 못하더라도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또는 간병인분한테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서 막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암 환자분들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저는 혈액내과 환자분들 보고 있으니까 혈액내과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호중구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그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 세포가 거의 바닥 상태, 거의 몸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오늘 아침 혈액 검사에서도 오늘 아침 엑스레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순식간에 잠깐의 감염으로도 오후 저녁 시간에 바로 폐혈증으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면역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조금 둘러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항생제를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 감염에 맞춰서 적절한 항생제를 쓰더라도 우리 몸에 그것을 대항할 면역세포가 없는 것은 우리 군대에는 한 명도 없는데 용병을 갖다가 쓰는 것과 좀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항생제가 좀 잘 맞아떨어지고 환자분 체력이 좀 견뎌주셔서 바로 회복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호중구가 적절한 시점에 회복이 되지 못할 때는 회복이 굉장히 더뎌지고 그 회복이 더뎌지는 기간 사이에 환자분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또 이전보다도 더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정지수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더 덧붙이자면 종양내과 환자분들이 이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폐혈증과 출혈입니다. 첫 번째 폐혈증은 감염 질환이 악화되면서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혈액내로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병동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는 이제 혈액에서 균이 자라면서 전신에 이제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출혈인데요. 암 주변 혈관에서 갑자기 다량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분이 다량의 혈변을 보시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고령의 환자분에서는 이제 고열 하나만으로도 2차적으로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또 뇌전이 또는 나트륨이나 칼슘과 같은 전해질 이상이 있을 때에도 의식이 갑자기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입원 전담 전문의가 또 병동에 상주해 있으면 어떤 그런 급변하는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은 조금은 안심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항암 주사 맞고 나서 너무 못 드시고 토하시는데 이거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또 오히려 항암 때문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요? 이 질문도 또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항암제에 따라서 이런 구토를 유발하는 정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맞는 항구토제를 미리 투여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구역 구토라는 게 환자분마다 개인차가 크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 차수 항암 치료부터는 항구토제를 변경해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환자분 중에 이제 위암 환자분이었는데 1차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서는 너무 구역구토가 심해서 다시는 항암 치료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의사에 대한 신뢰도 되게 깊고 사실 항암 치료 자체에는 호의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항암부터는 이걸 반영해서 항구토
구토제를 변경할 테니 한두 번만 더 받아보시면 어떻겠냐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2차 항암 때는 다행히도 항구토제를 변경 후에 훨씬 수월하게 항암 치료를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오히려 상태가 이제 더 악화되는 거에 대한 걱정들도 당연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원래 있던 암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또 상태 악화되는 게 이제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이제 힘들다고 바로 뭔가 중단 또는 항암 치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증상 조절하고 영양분 공급하면서 조금 호전되시는 거를 한번 기다려보고 같이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음 항암에 대해서 용량에 대한 어떤 조절이나 간격 조절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 항암 저희가 레지멘이라고 하거든요. 항암 들어가는 약물 순서 이거에 예전에 비하면 훨씬 그 구토 방지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구토를 억제하는 기전이 조금씩 다 다른 것들을 그 번갈아 가면서도 쓰고 하면서 입원하신 분들한테서 그 항암으로 인한 구토 증상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조절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너무 미리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우려하시는 것 중에는 그냥 구토에 대한 게 아니라 항암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항암 때문에 못 먹고 그러면서 너무나 삶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분이 기력을 잃고 그럴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호자분들, 환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시작할 때 약 처방도 의사가 하고 의사가 치료를 하는 거지만 치료는 같이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낫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치료에 함께 임하는 그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좀 더 치료를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병동에서는 또 힘드실 때 또 교수님들 붙잡고 "저 항암 치료 언제까지 해야 돼요?"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 주시나요? 네. 네. 오늘도 받은 질문인데요, 아침에.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고, 한 환자분에서도 반복해서 받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은데요. 사실 종양내과 입원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치료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기에 이미 전이가 돼 있는 4기 환자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치료의 끝이 딱 정해져 있진 않다. 대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암이 조절되고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 또는 기대 여명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우선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4기 암이 당뇨나 혈압과 같은 질병의 무게와 같다고 전혀 할 수 없죠. 훨씬 무게가 더 크고 어려운 질병입니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약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것처럼 이제 항암제도 조금 치료하다 딱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여하면서 좀 끌어간다. 이런 식의 설명을 비유해서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답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의대 다닐 때 배우기로는 이런 그 치료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완치 목적이 아닌 항암에 대해서 고식적 항암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영어로는 같아요. palliative라는 말인데
그거를 예전에는 고식적 항암이라 그래서 임시 방편이라는 뜻이었어요. 잠깐 막는다. 그런 의미로 썼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고식적 항암 치료라는 말은 안 씁니다. 거의. 쓰지 않고 완화적 항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화적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황세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환자분의 삶의 질이 오히려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환자분의 증상이 조절될 수 있고 그런 의미의 항암을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암 언제까지 해야 돼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막막하죠. 그 말씀을 딱 하실 때는 환자분도 실제로 모르고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근데 알면서도 답답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힘드세요라고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것부터 조금 해결해 보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저도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한번 말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몰랐는데 이 치료를 그렇게나 계속 해야 되다니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또 힘든 항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한 번쯤 좀 이렇게 토로도 할 수 있고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다는 거는 큰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피 검사 결과를 했는데 염증 수치나 백혈구 수치가 왜 어제보다 안 좋아졌나요? 항생제 계속 쓰고 있는데 왜 수치가 안 떨어질까요?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많죠. 네, 많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치료를 계속 좀 여러 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보통 치료한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놀라서 왜냐하면 치료하면 당연히 그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분들의 그 면역 저하 상태로 인한 항생제 치료를 함에도 치료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되지 못하고 좀 지연되면서 항생제가 다 듣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입원을 여러 번 반복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균으로 인한 폐혈증이 아니라 내성균에 의한 폐혈증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쓸 수 있는 항생제 같은 것들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는 항생제를 쓰면서 환자분의 그 신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 같은 것들이 좀 버텨주지 못해서 환자분이 더 나빠지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또 환자분 보호자분이 가까이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찍은 영상이나 또는 염증 수치의 추이, 호중구 수치의 추이 같은 것들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힘들어 하셔도 좀 잘 납득을 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염증 수치나 백혈구 수치가 이 감염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정지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수치들의 어떤 추세 그리고 환자분의 전신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액검사 수치가 환자분의 상태와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즉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그것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백혈구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약제에 의해서도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염증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만으로도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만으로 본다기보다는 다른 것까지 같이 판단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질문 하셨었죠? 네 번째 질문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지금
수치 자체뿐만 아니라 또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역할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퇴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또 막상 이렇게 힘든 항암 과정을 거치면서 퇴원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교수님, 저 컨디션이 아직 이런데 벌써 퇴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혹은 집에 가기 무서운데 요양병원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치료를 그냥 외래로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습니다. 우선 항암 치료 후에 이제 구역과 구토 또는 어떤 열이 나신다거나 조절되지 않는 감염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좀 더 치료를 하시고 퇴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성 문제가 없는 경우 그때는 저희가 퇴원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사실 암 환자분께서 급성 문제가 없어도 이제 퇴원하실 때 컨디션이 완전히 좋기는 사실 쉽지가 않으세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는 저희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큰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저희는 퇴원을 좀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서 돌봄이 전혀 어려우신 상황이거나 아니면 기력 저하가 많이 심하신 경우 또는 식사량이 아직 너무 적으신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퇴원 계획을 세울 때 환자분이 어디로 가시고 싶은지를 좀 의견을 물어보는 편이고요. 네. 이 환자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항암 치료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살만하면 항암 다시 할 때 되고 살만하면 항암 다시 할 때 된다는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항암제가 몸에서 좀 다 빠져나가고 기력을 좀 회복하고 그런 시기가 되면은 다시 항암할 그 시기가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일 안 좋은 상태를 딱 넘겼을 때 그때는 회복기잖아요. 그래서 회복기일 때는 일상생활에서 회복을 하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에는 근력 회복도 있고 식이 회복도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의 그 입원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공간도 제한적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좀 집에서 그 케어가 좀 될 수 있는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되도록 그 회복기에는 집에 보내드려서 집에서 회복하고 다음 치료를 더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분명히 급성 치료는 다 끝났는데 이 체력 회복하려면은 아직 좀 시일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환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연세라든지 또는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완전히 그거를 회복을 하기에는 또 돌봄을 하기에 그 보호자분들 돌봄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 요양병원을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요양병원에서 회복하고 오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혈액내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퇴원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혈소판이나 이런 수혈을 계속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원하셔서 집에 가시게 되면 수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래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외래를 뭐 일주일에 그렇다고 매일 오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실 뭐 일주일에 2번, 3번 오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특히나 뭐 병원 앞에 살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병원에 있는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환자분 집 근처 또는 저희 병원 근처에 수혈이 가능한 병원에 의뢰를 드리고 환자분과 소통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급성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된 경우에만 퇴원을 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퇴원하셔서 또 회복기를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교수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힘드신 건가요?
이게 여기서 더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 또 입원 전담 전문의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우선 항암 치료 이후에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이제 구역 구토이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치료 후에 이제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저하되고 이제 구역 구토가 심해지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력도 저하되면서 그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곁에서 보시기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암 자체 때문에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항암 치료를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 일찍 중단했다가 나중에 암이 더 악화되신 후에야 치료를 다시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치료 선택지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에 이제 힘들어 하시다가 조금 회복되실 때 항암 치료를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팁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병동에서 환자분을 보다 보니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혈액 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고, 그리고 뭐 혈압이나 맥박, 체온과 같은 이런 생체 징후들이 큰 이상이 없다는 그런 가정 하에 이제 환자분들이 우선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꼭 잘한다기보다 몇 숟가락이라도 드시는지, 그리고 침대에 주로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침대 손잡이를 붙잡고라도 스스로 일어나 앉으실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화장실 또는 병실 복도까지 거동이 가능하시면 더 좋고요. 그 정도가 되시면 저는 그래도 항암 치료를 이어나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로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황세영 교수님 말씀처럼 암 자체가 조절이 안 되면서 환자분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항상 혼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섣불리 중단하고 그런 문제는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또 담당 그 혈액내과 주치의 교수님하고 그 상의를 좀 하는 편이고, 또 제가 저는 사실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로 일하고 있지만 또 제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 전문가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기 환자분들의 경우에 좀 힘들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느끼는 거니까 설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 이 항암 치료 한 번 할 때마다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감염도 그렇고 뭐 출혈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치료를 하면서 그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암 조절은 또 암 조절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좀 이 치료를 더 하기는 환자분이 견디기 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여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저 얼마나 사나요? 이런 질문들 하실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대여명은 근데 처음에 요즘에는 그 첫 진단 받고 환자분들이 또 다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 치료 잘 됐을 때 뭐 완치율이나 이런 것도 다 찾아보시고, 근데 보통 기대여명 여쭤보실 때는 그런 치료를 완치 목적으로 하고 계실 때 여쭤보시지 않고, 네, 더 좀 치료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 설명을 드릴 때는 한 3개월 미만이시거나 또는 한 몇 주간 정도의 여명이 예상될 때, 그때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로 알고 싶으신지를 좀 조심스럽게 여쭤본 다음에 가능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네, 그
아직도 그 보호자분들께서 환자한테는 말하지 말고 저한테만 말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저는 환자분이 너무 막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환자분께도 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고 얼마나 더 알고 싶으신지를 좀 여쭤보는 편입니다. 정지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상태가 좀 좋을 때 또는 이제 치료 경과가 좋은 암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 여명을 묻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곁에서 환자분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실 때 기대 여명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입원 환자를 보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경우를 조금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기대 여명이 뭐 1, 2년이다라고 해도 이게 입원을 반복하고 또는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대 여명은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미만이나 뭐 이럴 때들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초반에는 이제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 조금 표현을 바꿔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여명이 어떻다고 해도 이게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훨씬 더 빨리 가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잘 버티시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연초가 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해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 또는 겨울까지 버티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주로 표현하게 되고요. 네, 정말로 환자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제가 느껴질 때, 예를 들어 이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분들 더 보실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봐두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병동, 특히 암 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포켓시티 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고, 저도 준비한 질문이긴 한데, 암 치료라는 또 긴 여정 중에 또 입원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환자와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던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원칙 같은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환자분도 같이 치료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환자분이 치료에 대한 의지와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는 치료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환자분을 보러 갔을 때 저는 환자분 얼굴, 환자분의 표정,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조금이라도 좀 찜찜하거나 아침에 봤을 때 좀 얼굴이 안 좋은 환자분은 가서 또 보고 그러는 일이 많은데, 환자분께서 제가 갔을 때 오늘 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검사 결과는 제가 보니까 환자분이 느끼시는 오늘 컨디션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그 환자분 상태를 파악하고 진료를 해서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그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없었던 증상이 생기는 것을 이런 것까지 내가 의료진한테 말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하면 편하게 또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지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는 거기다 몇 가지만 가볍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속이 울렁거리거나 입맛이 없으실 때는 건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이나 뭐 과자
과일, 라면과 같은 간식 중에서 비교적 입에 맞는 거를 찾아서 조금씩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상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운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넘어지시기가 쉬운데요. 낙상은 출혈이나 골절로 이어지면서 환자분의 상태 악화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보호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 종양내과 환자분들은 완치가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보호자분들께서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그 어떤 치료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그 질문만 받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보라님께서 암 환자들은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많은 건가요? 같은 병실에 환자들도 또 하루아침에 갑자기 악화되는 일이 너무 많네요 하고 댓글 써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이제 병실에 계신 다른 환자분이신가 봐요. 그 앞에 그 대답했던 그 질문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그럴까봐 두렵다라는 말씀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한테 이 질문을 받았다면 많이 좀 불안하시냐고 여쭤봤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급격한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감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 주신 출혈도 그렇고, 또는 그 외에도 부정맥이라든지, 뭐,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객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사실 너무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사실 한마디로 딱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공감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잘 대처를 해드릴 테니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황세원 교수님도 혹시 급격한 변화가 정말 종종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옆자리에 계신 환자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폐혈증과 같은 심한 감염 또는 출혈은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변화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덧붙이게 하자면 정지수 교수님께서 금방 뇌경색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어떤 피가 굳은 그 덩어리, 피떡, 혈전이 폐의 큰 혈관을 막으면서 갑자기 발생하는 뭐 호흡 곤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흡 곤란으로 처음에 차라리 나타나고 빨리 발견이 되면 치료가 비교적 잘 될 수 있는데 정말 갑자기 매우 큰 혈전이 폐혈관을 갑자기 막았을 경우에는 정말 손쓰기도 어렵게 갑자기 나빠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출혈, 그리고 폐색전증, 뭐 뇌경색, 폐혈증,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급격한 변화가 많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유님께서도 질문 이어서 주셨는데요. 암 환자는 수술 후에 며칠까지 입원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또 환자분들마다 경우가 달라서, 네, 답변을, 아니면 네. 이 질문이 병원 그 정책을 물어보시는 건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병원에서 수술을 한 다음에 네. 있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암인지 어떤 수술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대한입원의학회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지수 교수님, 은평성모병원 황세원 교수님과 함께 암 환자 병동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대담 진행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